이 표는 ICRP 103에서 제안한 참조 준위 혹은 선량 제약치를 사례를 든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정도 되는 선량을 예를 들면은 어떤 참조 준위를 결정을 하고 얘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선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돼 라는 식으로 예를 든 거죠. 첫 번째가 이제 1mS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1mS 이하 혹은 연간 1mS 이하 정도 되니까 굉장히 낮은 선량이죠. 일반인에 대한 피폭 선량이 바로 1mS이니까 그 정도 혹은 그보다 작은 선량을 예로 든 경우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어떤 선원이 하나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 선원을 중심으로 일반인에 대한 피폭 선량을 0.5mS 이하로 관리하겠다 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는 피폭 선량보다도 일반인에 대한 선량 한도보다도 더 낮은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정한 사례, 이게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이용 사례 역시 이렇게 계획 상황에서 일반인 피폭에 대한 제약치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일반인이 이렇게 선원 근처로 왔다 갈 때 나는 선량 한도 1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0.5로 관리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이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무래도 이 선원 주변이 선량이 높을 때니까 이 피폭 준위가 높은 이 부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피폭 경로를 따라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이 참조 준위를 시키려면은 이 피폭 준위에 따라, 즉 피폭량이 높은 곳, 선량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직접 선량을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이 0.5를 지킬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선언은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선원 중심의 가장 높은 피폭량, 이 부분이 결정을 하겠죠. 즉 커다란 모양 자체가 이 선원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고 선원 주변에서 선량이 얼마고 이렇게 선원 중심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방법과 이런 관리 방향이 정해지는 이유는 선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일반인의 선량 한도보다는 좀 높지만 그 종사자의 선량 한도 정도 되는 그 사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값을 참조 준위로 정하는 경우 어떤 게 있나 라고 보는 겁니다. 계획 상황에서의 직무 피폭 어떤 이냐면은 자 여기 똑같이 방사선원이 있고 우리 회사는 여기에 작업자가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 기준이 연간 20mS를 지키면 되지만 우리 회사는 기준을 한 10mS로 지키겠다 라고 목표를 정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참조 준위가 되는 거죠. 즉 계획 상황에서 직무 피폭이라는 상황에 잘 들어맞죠. 그러면 이제 이 참조 준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실 이거 넘어가더라도 선량 한도 이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참조 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이 개인에 대한 선량 평가, 즉 이 사람이 PLD를 차고 얼마나 피폭을 당하는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훈련. 이보다 필요 이상 가까이 가거나 이 자리에 상주를 해야 되지만 가급적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면 약간 더 거리를 두는 식으로 그렇게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 방사선 방호의 목적인 10mS를 지키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기존의 선원 관리는 당연히 하고 여기에 플러스 뭘 하느냐, 이 사람이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멀면 멀수록 피폭이 낮아질 테니 이제는 이 정도 되는 선량에서는 이 종사자의 피폭 경로도 함께 관리를 해서 이 목표를 이룬다
라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선원 자체, 선량 자체가 일반인의 피폭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선량 한도도 넘은 경우입니다. 즉, 좀 높은 선량의 경우인 거죠. 자, 이런 정도의 주의는 어떤 경우냐? 일단 선량 한도를 넘어선 비상 상황에 대한 참조준이고요. 또 하나는 계획 상황의 최대 참조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 사실은 원래 선량 한도가 연간 50mSv 그리고 동시에 5년간 100mSv입니다. 즉, 이 기준을 지키면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이 기준을 지키면은 연간이니까 이 중간쯤 되겠네요. 즉, 계획 피폭 상황에서도 20mSv를 넘는 상황, 즉 선량 한도를 지키면서 20mSv를 넘는 상황까지는 올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연간 피폭 선량이 50ml인 이 20에서 100 중간 정도까지 오더라도 여기까지도 합법적인 피폭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획 상황에 최대 참조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느냐? 의료 피폭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값인 50mSv보다 더 높은 값인 이 근처까지도 가능하겠죠. 이걸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을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 내가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착폐가 되었을 때 방사선이 선량 한도를 당연히 지키고 있겠지만, 어떤 사고가 나서 여기가 망가져서 방사선이 튀어나올 경우, 우리는 이 경우에도 이런 사고에도 기준을 100이라고 정하고 사고 상황에서 100mSv를 지키겠다 라고 이 100mSv를 참조준위로 정하는 겁니다.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선량 지역에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최소한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던가 작업 계획을 미리 정한다던가 해가지고 이 참조준위 100mSv를 지키도록 하겠죠. 자,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는 목표가 100이지만 최대한 이걸 낮게 하려고 조치를 취하겠죠. 예를 들면 이 사고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 사고 수습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람은 피폭량이 100mSv다 라고 계산이 됐다면은 작업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두 사람이 교대로 투입되면은 50mSv로 낮출 수 있잖아. 혹은 그러면 10명이 투입돼서 10번 교대로 하면은 10mSv까지 바꿀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 선량을 감축할 방법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선량이 100mSv인 한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2명이서 교대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교대하는 방법을 써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피폭 상황에서 이 위험도가 10mSv였다 라고 가정하면은 한 사람이 작업을 해도 지킬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작업을 해도 지킬 수 있으니까 2명 정도만 해도 괜찮겠네 라고 2명 정도 교대로 작업을 해도 괜찮겠냐고 판단하겠죠. 어떤 의미냐? 낮은 선량인 10mSv일 때는 1명 혹은 2명 정도 교대해도 충분하지만 높은 선량인 100mSv일 때는 10명 정도 교대를 해서 선량을 낮춰야 된다. 즉 선량 위험도가 높을수록 이 100mSv에 근접할수록 이 선원 감축의 노력을 더 증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미 사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방사선 방호 자체가 이 선원 중심이 될 수가 없고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작업할 것이냐. 그래서 개인에 대한 선량 평가는 꼭 해야겠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를 방사선 맞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피폭 관리도 이미 이 선원 자체는 사고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을 통해서 뭔가 선량을 줄이는 조치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즉 피폭 경로 관리를 통해서만 뭔가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낮을 때, 중간일 때, 높을 때 이러한 걸 따라가기보다는 실질적인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낮은 경우에는 선원 관리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이 선량이 높아지면 선원 관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사고 상황에서는 선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폭 경로만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굳이 다 외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참조준위를 정하는 걸 권하고 있다. 낮고 중간, 높을 때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ICRP 103에서는 라돈에 대한 참조 준위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자연방사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량 한도를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조 준위를 설정하는 거죠.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정했느냐? 라돈 농도가 이 정도일 때 이 라돈으로 인한 피폭량이 10mSv 정도 되겠다 라는 기준으로 참조 준위를 정한 겁니다. 직장에서는 1500, 가정에서는 600을 정했습니다. 직장이 더 높고 가정이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유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가정보다 더 보내는 시간이 적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라고 가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잠잘 때 피폭을 많이 당한다 라는 가정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사실 라돈 농도를 보면은 하루 기준으로 농도를 보면은 이게 저기 아침이고 이게 밤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라돈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환기를 잘 시키는 낮에는 낮게 유지되다가 집에 저녁이 돼서 밥을 먹고 잠자는 시간이 되면 증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즉 집안의 라돈 농도는 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밤중에 라돈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오히려 참조 준위를 낮게 설정을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라돈에 대한 기준이 유일하게 있는 게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유일한 거고요. 여기서는 농도를 148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CRP 103보다 더 낮은 값이죠. ICRP 103에서는 60과 다르게 방사선에 의한 환경보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건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단 목적 자체를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종을 보존한다, 서식지를 보호한다 라는 정도로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방법 자체를 사람에 대한 방어와 유사하게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원래 사람에 대한 방사선 방어도 어떤 이렇게 방사선을 사용하는 시설을 이렇게 구역을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방사선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접근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이 이쪽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취약하므로 이 사람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보장하면은 더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방사선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거야 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표로 삼는 거죠. 이 환경보호 개념도 방사선에 가장 약한 그런 동물이나 식물을 참조 동식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서 이 동물이 안전하면은 다른 동물도 안전하겠지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참조 동식물이라는 겁니다. 계획 피폭에서 이제 피폭을 구별하는 게 있는데, 계획 피폭 상황이라 하면은 방사선에 의해서 당연히 얼마나 방사선을 받을지 예측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직무 피폭이라는 걸로 구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인 피폭, 그리고 잠재 피폭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무 피폭과 일반인 피폭은 예상이 되는 걸 거고요. 잠재 피폭은 계획과는 달리 운영 절차에서 벗어난 사고에서 이러이러한 피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걸 잠재 피폭으로 구별합니다. 직무 피폭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피폭, 이게 직무 피폭이고요.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돈을 받고 피폭을 당하면 그게 직무 피폭이 됩니다. 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는 시간제 종사자, 우리나라로 해석하자면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들에 의한 피폭도 다 직무 피폭으로 본다라고 ICRP 103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인 피폭에 대해서 구별을 할 때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태아는 일반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나왔었는데, 임신한 엄마의 태아, 이게 태아입니다. 이게 임신한 엄마고요. 자, 이 작업 종사자가 이분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라면 이 태아는 일반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일반인에 대한 피폭량 1mSv, 연간 1mSv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복부 선량을 남은 잔존 임신 기간 동안 2mSv 이하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복부에 대한 피폭 선량을 2mSv로 지켜야지만 양수에 의한 차폐 효과로 일반인인 이 태아는 1mSv를 피폭 받을 수 있는 걸 1mSv 이하로 피폭 받기 때문입니다. 이 2mSv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태아를 일반인으로 보는 이 ICRP 103의 그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건 좀 구별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니 딱 지정을 해가지고 ICRP 103에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잠재 피폭은 어떤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원래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차폐체 바깥쪽에서 방사선이 얼마 나온다고 정해져 있지만, 사고 났을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방사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미리 설치하는 단계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운영 절차를 벗어난 상황, 그 상황에서, 즉 사고 상황에서 발생한 피폭, 이것은 잠재 피폭이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이 상황에서 있는 사람은 잠재 피폭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의료 피폭. 의료 피폭에 대해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일반적인 의료 피폭은 환자에 대한 걸 의료 피폭이라고 하지만 환자에 대한 간병인도 의료 피폭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간병인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용어로 사용되고 있냐면은,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아들이나 딸들이 간병을 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사서 간병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거고요. 외국에서는 사람이 아프면은 당연히 옆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지 라는 상황을, 어떤 상황인 거냐, 이 환자가 예를 들면 한 5세 이하의 아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간병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어머니나 아버지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일반인으로 구별할 경우 혼자서 방사선 촬영을 못하는 이 아이는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엑스레이 촬영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진료의 목적을 위해서 이 보호자도 같은 이 의료 피폭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부모님이 간병인이 되는 겁니다.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간병인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아이에 대한 보호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환자의 태아. 임신 가능한 여성이 어떤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에 만약에 이 태아를 일반인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임신한 이 사람은 의료 피폭이기 때문에 선량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이 태아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피폭인 1mS를 적용받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태아의 1mS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에 해당하는 이 환자의 진료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이 엄마의 생명, 이 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는 걸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이 태아의 1mS를 무시하고 이 태아 역시 태아가 받는 이 방사선 피폭도 의료 피폭으로 함께 보는 겁니다. 즉 우선순위가 태아의 일반인 피폭 선량 지키는 것보다 이 엄마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태아는 의료 피폭이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위에 있던 상황과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엄마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일 경우 이 아이는 일반인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엄마가 환자일 경우 아이도 환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구별은 목적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